시어머니가 아들 부부 침실에 매일 밤 끼어드는 소름 돋는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을 20년 넘게 괴롭혀온 끔찍한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10년마다 반복되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형식씨가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들려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영숙씨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죠.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다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영숙씨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들추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누워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형식씨도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방으로 가셔야죠. 하지만 영숙씨는 아들을 꽉 붙잡으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거실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숙씨는 부엌에서 생쌀을 한 움큼 집어들고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씨가 이거 먹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생쌀이잖아요. 먹어야 돼. 꼭 먹어야 한다고. 형식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지만 영숙씨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생쌀을 먹이려고만 했죠. 며느리도 이 광경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씨의 이상한 행동에는 그녀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죠.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숙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만, 둘째 형규, 그리고 막내 형식. 세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가정이었죠. 그런데 20년 전 어느 날 첫째 아들 형만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수소문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형만씨는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숨진 채로요. 경찰 조사 결과 형만씨는 술에 취해 강가를 걷다가 실족해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가에서 그의 신발이 발견되었고 주변에는 술병도 있었으니까요. 불행한 사고사였던 거죠. 영숙씨는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은 두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죠. 세월이 흘러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형규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유서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규씨는 평소에 우울한 기색도 없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씨는 이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 아들은 사고로, 한 아들은 자살로.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두 아들의 죽음 사이에는 정확히 1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10년. 이 숫자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영숙씨는 점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걸까? 10년마다 아들이 죽는 이상한 운명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시 10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죽은 지 이제 곧 10년이 되는 해였죠. 영숙씨에게는 이제 막내 아들 형식이만 남아있었습니다. 영숙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두 아들이 꿈에 나타나고 막내 아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죠. 그녀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졌고 형식씨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식씨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형식씨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형님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형식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죠. 무슨 꿈을 꾸신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무섭고 답답하고 누가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후로도 형식씨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이유 없이 쓰러지기도 했죠.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죠. 그녀는 결국 동네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영숙씨의 사주를 보고 집안의 내력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큰 한이 서려 있습니다. 한이요? 무슨 한 말씀이신가요? 낙태하신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낙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죠.
그걸 어떻게. 그 아이의 한이 풀리지 않아서 형제들이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10년마다 한 명씩 아이가 복수를 하고 있어요. 무속인의 말에 영숙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의 죽음은 모두 자신 때문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이제 막내까지 위험에 처한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식이를 살릴 수 있나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무속인은 영숙씨에게 여러가지 비방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아침 생사를 아들에게 먹이고 밤에는 아들 곁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자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만 악귀가 아들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씨는 무속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형식씨에게 생사를 먹이려 했고 밤에는 아들 부부의 방에 들어가 함께 자려고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집안의 저주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만약 정말 10년마다 아들이 죽는 저주가 있다면 남편도 위험한 게 아닌가요? 가족들은 영숙씨의 비방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씨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주는 생쌀을 억지로라도 삼켰고 밤에는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도 참았습니다. 이상하고 불편했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었죠. 무속인은 또 다른 의식도 지시했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집안에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죠. 영숙씨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형식씨의 악몽은 계속되었고 가끔 쓰러지기도 했지만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지켰습니다. 영숙씨는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키며 기도했죠. 드디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죽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이날만 넘기면 저주가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형식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10년의 저주를 이겨냈구나. 영숙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형씨가 우리가 해냈구나. 내가 살았어.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평화로운 잠에 빠졌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새해 첫날 형식씨는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형식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21년 전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1년 전에 살인?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형식씨는 조사실에 앉아 지금껏 숨겨왔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째 형을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도 함께 있었습니다. 21년 전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첫째 형 형만 씨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특히 동생들을 자주 때렸죠. 가족들은 모두 형만 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도 형만 씨는 술에 취해 동생들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형규와 막내 형식은 그때 함께 있었죠. 형만 씨는 들어오자마자 동생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형한테 인사는? 형님 술 드셨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뭐? 내가 술 먹은 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형만 씨는 갑자기 형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죠. 형규는 맞으면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참고 넘어가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형만 씨의 폭력이 유난히 심했거든요. 형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형식도 말리다가 함께 맞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제발요. 하지만 형만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두 동생을 구타했죠. 순간 형규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 참아. 형규는 옆에 있던 무거운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형식도 함께 형을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을 차려보니 형만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두 형제는 패닉 상태에 빠졌죠. 형, 우리 어떡해? 이거 살인이야. 일부러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막으려다가.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가야 하고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실 거였죠. 결국 그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시신을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두 형제는 형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구덩이를 파고 형의 시신을 묻었죠. 그 다음은 현장을 위장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형의 신발을 강가에 놓아두고 술병도 함께 두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강가를 걷다가 실족해서 물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죠.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고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형규는 특히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형규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형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죠.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식은 형규의 죽음으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형식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형식은 악몽에 시달렸고 죄책감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그가 쓰러지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저주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러온 트라우마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10년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며 초자연적인 저주라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21년 전 그날 밤의 비극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형식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을 죽인 일, 시신을 유기한 일, 그리고 20년 넘게 그 비밀을 숨겨온 일까지. 저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습니다. 형님께 용서를 빌고 싶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경찰은 즉시 야산을 수색했고 형식이 알려준 위치에서 정말로 육골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육골은 21년 전 실종된 형만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식이 형을 죽인 것은 21년 전의 일이었고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이죠. 결국 형식은 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신 유기죄도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형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벌을 받고 싶었지만 법은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영숙씨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형식은 어머니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21년 전 그날 밤에 1형을 죽인 것, 시신을 숨긴 것, 그리고 형규 형이 왜 자살했는지까지. 영숙씨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주라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아들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무속인의 말을 믿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모두 헛된 것이었다니. 그럼 형규도 내가 아픈 것도 모두 그 일 때문이었구나. 네 어머니. 저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영숙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나들은 죽었고 하나들은 죄책감에 자살했고 남은 하나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영숙씨는 형식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형식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1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이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저주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형만 씨의 육골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21년 만에 형제들은 형에게 제대로 된 작별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은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 처벌은 이미 21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죠. 또한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기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심리나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반복되는 죽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한 가족이 감춰온 비극적인 진실의 결과였습니다. 첫째는 폭력으로, 둘째는 죄책감으로, 그리고 막내는 트라우마로 고통받았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식 씨 가족은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족을 20년 넘게 괴롭혀온 저주의 정체는 바로 감춰진 범죄와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